오늘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광객들 대상의 단기 비자 발급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우리의 중국발 입국 규제 강화 조치에 중국 현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반응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새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코스피는 상승세로, 환율은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새해 첫날 신년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새해 국정 운영 각오를 밝혔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중국에선 코로나19가 대유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새해맞이 행사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 규제 조치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오늘까지 새해 연휴인 중국. 제로 코로나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에 처음 맞는 새해 분위기가 작년과는 사뭇 달랐다고요. 네, 중국 각지에서 열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에서 구름 같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풍선을 하늘로 띄우거나 폭죽을 쏘아 올리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자유를 만끽하려는 군중들과 현장 통제에 나선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이런 새해맞이 행사를 현장 중계하는 등 당국 차원에서도 대내외의 활기찬 새해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을 완전히 지나지 않았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넘쳐나는 와중에 이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맞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야외 행사인데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지만 워낙 밀집도가 높아서 감염 재확산의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최근 경제수도 상하이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1,000만 명이 감염됐다는 추산이 나오는 등 베이징에 이어 의료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더 걱정인 게 음력설의 인구 대이동일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불꽃놀이 재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새해맞이 행사에서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자축을 했습니다. 원래 중국에선 음력설에 폭죽을 터뜨려서 애군을 내쫓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이런 풍속에 제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과 매연 방지 등 환경보호 명목인데요. 작년 1월부터는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한간에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로 코로나 폐지와 함께 폭죽 금지 조치도 풀어달라는 여론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일부는 코로나19 대확산이 끝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폭죽 금지를 꼽을 만큼 미신적 요소도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에 억눌렸던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데 현지 반응 어떻습니까? 네, 먼저 중국 정부는 방역 통제는 과학적이어야 하고 국제 교류 협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길게는 한 달 가까운 시설 격리를 강제하는 등 가장 강력한 입국 장벽을 세웠던 게 바로 중국이었죠. 오히려 중국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점을 거론하면서 각국의 방역 조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쌓아올린 방역 장벽을 허물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의 국가에서 입국 문턱을 올리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음력설 모처럼 마음 편하게 고향에 다녀오려고 서둘러 비행기표를 예매했던 한국 교민들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지방의 경우 공인 PCR 검사 기관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행여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발이 묶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항공편 부족과 중국 여행사들의 사재기로 비행기 표값이 부업에 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때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 대응 방향이 청량되었으며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비의 성공으로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2차 비행 시험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 전력 건설에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군은 이를 기반으로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확보해 감시 정찰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오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들과 만나 국정 운영을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민주당에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폐단을 바로잡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어서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재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마지막 주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서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11명에게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로 일주일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올라서 57.2%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이후 30%를 맴돌던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에서 40% 선을 회복해 2주 연속 올랐는데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6%포인트 올라 45.5%, 국민의힘은 1.8%포인트 하락해 39.2%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극우 성향 인사들이 도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윤심이라든지 친소관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당 개혁이나 총선 승리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총선에도 도움이 되고 당의 지지율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점 때문에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 80만 되는 당원들께서 정확한 정보나 또 이 현 시국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가 공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합과 협치 없이 법치만 말한 것도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화기 짝이 없는 신년사로 국민을 2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민생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무공감, 무책임, 무대책 신년사였습니다. 직면한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국민적 합의부터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3대 개혁을 제목만 나열하면서 통합과 협치가 아닌 법치만 강조한 것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언론이 앞에서 잘 서겠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통을 명분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집권 2년차, 제발 올해부터라도 아집을 접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 마련이 또다시 해를 넘겼습니다. 지난해에는 협상을 위해 지나치게 눈치 보기식 외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올해에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8년. 만 4년이 넘었지만 해법 마련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찾아 무릎을 꿇었지만 또 해를 넘겼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력한 해결책이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입니다. 정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일본 기업 대신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일본 측 사죄와 미쓰비시의 재원 조성 참여 등 성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기여에 똑같이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과 별도로 우리 외교 당국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현금 추심에 대한 판결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달엔 양금덕 할머니의 훈장 서운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상을 준다는 것이 흐뭇하고 좋았는데 묻없이 상을 안 준다더니 참 사죄 한마디 듣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는 민간 대토론회를 취소하게 하고 일본 정부의 군함도 추가 보고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협상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강제동원 문제가 새해에는 납득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탑승 시위를 시도하려다 공사 측에 저지당했습니다. 전장현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뒤 시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1년 내내 지하철 출근길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애인 권리 예산의 요구, 비장애인이면 누구나 누리는 이러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야 된 그 기본적인 영예 수준의 예산에서 저희는 0.8%의 예산으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전장현에 휴전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는 또 한 번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23년도 우리는 다시 지하철 행동에
오늘 결의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법원이 낸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MBN 방송에서 전장현이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정안이 지하철 운행을 5분 늦추는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서 법치를 최전선에서 구현해야 할 판사가 법치를 오히려 파괴하는 조정안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올해 더 강한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재벌과 부패 관료 대신 노동자와 서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만 법치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벌과 자본, 그리고 부패한 권력, 그 위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는 경제가 정말 힘들었던 IMF 때와 똑같이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몰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권이 노동자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노동자 민중을 탄압한 정권은 대부분 감옥으로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경고합니다. 오는 4일부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게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로 확대됩니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똑같은 1.7%로 동결합니다. 기준금리가 3.25%,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5.34%까지 올랐지만 교육부는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업 후 의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을 2,394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범위도 특수 전문 대학원생까지로 늘렸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두 81만여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토끼의 해를 맞아 1월에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토끼와 까마귀가 새겨진 은주전자를 선정했습니다. 높이가 29.5cm에 이르는 이 은주전자는 19세기에 궁중잔치나 재래 시 술이나 물을 담아 따르는 용도로 쓰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앞과 뒤, 중앙에 발이 3개 달린 까마귀와 방아찌는 토끼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세발 까마귀는 태양을, 토끼는 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꽃봉오리 모양의 주전자 뚜껑에는 복이 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박쥐 문양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물은 박물관 상설전시장, 대한제국 전시실에서 볼 수 있고 왕실 의뢰 전시실에는 청색 바탕에 달을 상징하는 토끼가 그려진 월기도 전시돼 있습니다. 네, 두꺼운 옷을 몇 개를 껴입어도 추운 겨울날 훌훌 벗어 던지고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제주도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우퉁을 벗거나 얇은 수영복 한 벌만 걸친 사람들, 한여름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도 고된 훈련으로 단련된 특전사 장병도 아닙니다. 새해 첫날 제주에서 열린 수영대회 참가자들입니다.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하고 싶었는데 저 친구들이 오늘 같이 좀 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좀 내년에도 다시 할 겁니다. 네, 영상 17도까지 떨어진 수온에 움츠러들 법도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새해 첫날 바다에 뛰어드는 이색 도전과 함께 내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빌어봅니다. 올해가 검은 토끼의 해인데 올해 저희 딸과 저희 가족 그리고 모든 분들 모든 일들이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취재진이 새해를 맞아서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가 있었던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상인들은 전화위복으로 삼고 있다며 새해에는 토끼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날 큰 수해로 해서 고통도 좀 많이 받고 했는데 좀 많이 찾아주시고 또 위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는 좀 힘들게 지났지만은 지나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03년에는 이제 무난하게 사고도 없고 재해도 없고 바란 것은 우리들은 이제 장사죠. 더 바랄 거는 이제 돈 좀 많이 벌고 경기 팍팍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물가도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최고 그게 좋은 거예요. 매년 해년 지날 때마다 지금 차례상 지내는 게 점점 없어지긴 해요. 그래서 올해는 다들 이제 옛 조상님들을 생각해서 차례상도 많이 하시고 온 가족이 이제 건강할 수 있게끔 이제 외식 문화보다는 이제 재래시장에서 이제 신선한 생선과 이제 야채들 구매해서 가족들과 온화하게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올해 23년도 이제 초반에 들어서서 이제 토끼인데 토끼가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힘찬 23년도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모두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언제 영업할 수 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긴급 생활지원금이나 실업급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입점업주와 직원들은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화재 이후 한산하던 주차장이 모처럼 각종 차와 장비로 북적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폐자재를 담아 나옵니다. 조금씩 현장 수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이 난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는 게 고작입니다. 화재 당시 철제 구조물이 휘어지고 유리창들이 깨져 아수라장이었던 이곳은 임시로 겨우 가려놓기만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유 차량 배기구에서 나온 열 때문에 바닥에 쌓여있던 폐박스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심지어 화재 수신기를 일부러 꺼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각종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영업 재개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점주와 직원들은 현대아울렛에서 지급한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하루하루 버티거나 아니면 아예 권고사직 처리에 실업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일부 매니저님들은 지인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 여파는 주변 상권에도 미쳤습니다. 현대아울렛 옆에서 의류 수선을 하는 상인은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관리비 걱정에 한숨 짓습니다. 아울렛에서 한 90% 이상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전에는 최소 3명 이상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명씩 한 달씩 나가서 이렇게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전문가들은 영업 재개까지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하면 평균 6개월이나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여지는데 관계 당국에서 미리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서 점주와 직원, 주변 상인들은 얼른 일터가 다시 문을 열고 과거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이른바 빅3의 경기 둔화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가 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각 1일 CB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 중국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난해 경제가 크게 둔화했다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글로벌 성장과 같거나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경제는 가장 복원력이 있다며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미 노동시장은 상당히 강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군이 자체 개발한 신형 무인기 드론 공격 시연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1일 이란 해군이 최근 실전 배치한 공격형 드론 아바빌5의 폭격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해군은 이 드론이 구축함 사한즈의 갑판에서 이륙해 400km 떨어진 목표물을 폭탄으로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이 기종의 시연은 이란군의 연례 훈련 중 가장 큰 규모인 졸파가르 연습 중에 이뤄졌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드론 모하제르6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란군은 모하제르6의 작전 반경이 2,000km에 달하며 40kg 상당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군이 이란산 드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보도했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신년 행사장에서 1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고등학생인 용의자는 정부의 요주의 명단에 오른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신년맞이 행사장. 1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공격했습니다. 벌목 등에 쓰는 대형 칼 마체테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다른 경찰이 총을 쏴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One of the officers fired their service weapon, striking the subject in the shoulder. The 3 officers were removed to Bellevue Hospital, where I am relieved to report that they are in stable condition. 흉기를 휘두른 10대는 메인주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지난 2018년 아버지가 마약 남용으로 숨진 뒤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의 탈레반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해 미 연방수사국의 요주의 명단에까지 올랐습니다. 범행을 위해 뉴욕으로 오면서 유서와 함께 성명서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responding officers made sure the scene was under control and returned to the primary focus of ensuring that everyone that was here in Times Square received the best professional service. 뉴욕 경찰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긴 용의자의 정확한 상태와 공격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는 베네딕토 전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선종한 지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공개된 유언에는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에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새해 첫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한 베네딕토 16세를 기리며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를 복음과 교회에 충실한 종으로 일컬으며 추모했습니다. 아울러 성모 마리아에게 천국행에 동행해 주길 기도했습니다. In queste ore invochiamo la sua intercessione, in particolare per il Papa Emerito Benedetto XVI, che ieri mattina ha lasciato questo mondo. 교황청은 제의를 입고 수도원에 안치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한 방에 누인 몸은 머리에 모관을, 포개진 손에는 묵주가 들렸습니다. 공개된 영적 유언에서 전 교황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면서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숨진 뒤에야 새 교황이 선출되는 전통과 달리 스스로 몸을 낮춰 물러났던 행적처럼 모르고 저지른 잘못에도 용서를 구한다는 겸손을 내비쳤습니다. È stata una persona, diciamo, molto, come diceva ieri Papa Francesco, molto gentile, molto umile e quindi in qualche modo, nonostante sia sempre stato molto riservato, lascia comunque un segno importante. 패전국 독일에서 태어나 나치 시대의 유년기를 보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베네딕토 16세. 오는 5일 장례 미사를 치른 뒤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묘지에서 영면에 듭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부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 동안 등가소음도 그 기준을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로 각각 4dB씩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규칙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게 확인된 뒤에도 소음을 계속 발생시킬 경우 환경부나 국토부의 분쟁 조정이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디지털 교육이 2배로 증가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의 국어 수업 시간이 확대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있던 학교 자율 시간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는 7년 전 2015 교육과정에서 이미 강화한 한글 교육에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1, 2학년 2년 동안 448시간이던 국어 수업이 34시간 늘어납니다. 교과서 없이 배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밖에서 뛰어놀 시간은 늘리고 안전한 생활 교과서는 없어지지만 고학년까지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있던 학교 자율 시간이 초등학교에도 처음 도입됩니다. 생태 환경과 민주시민, 정보 등을 주제로 학교가 직접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992년부터 꾸준히 학교와 교사, 학생 자율성을 강화하는 흐름이 반영된 겁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라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교사의 업무가 많아지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3R's 중심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학생들의 역량이 매우 좋아지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축소했습니다. 1년 221시간 실수에서 102시간으로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대신 3학년 2학기에 진로 연계 학기를 둬서 교과 수업과 진로 설계를 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혀 선행 학습과 무관하다고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험을 통해서도 시대 흐름에 맞춰 디지털 소양을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정보 수업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코딩을 배운다는 계획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인공지능 기초와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먼저 받고 의료비는 최장 3년 동안 무이자로 나눠서 내는 이른바 의료비 후불제가 올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는데 효과가 좋으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종합병원과 금융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위해서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대표 공약. 의료 취약계층이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으면 가칭 착한 은행이 진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들이 최장 3년간 나눠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자금 마련이 중요한데 농협이 정책자금 2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전산 개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만 이뤄지면 시스템 구축이 되면 바로 대출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충북 지역 종합병원 12곳과 병의원 등 80곳, 인공관절과 척추질환, 그리고 임플란트 등 6개 수술이 의료비 후불제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비 지불이 보정되는 거니까 사실은 의료 미수금이 안 생겨서 병원에서는 훨씬 손해를 볼 필요가 없고. 일단 6개월간 시범 운영되는데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1만 2천여 명입니다. 시범 운영에서 효과가 나오면 대상을 충북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넓혀서 해봐야만이 이것을 시범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41만 명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가 의료 취약계층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텍소노미에 따라 올해부터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원전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 녹색 분류 체계 기준이 이후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전이 올해부터 K-텍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새 업무 보고엔 어느 해보다 관심이 쏠렸습니다. 원안위는 원전 안정성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정부의 원전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 지원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최고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이어 원전이 K-텍소노미로 친환경 옷까지 입으면서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 연구와 개발, 실증은 녹색 부분으로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은 전환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원전의 모든 분야가 친환경 투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단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이 전환 부분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선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써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K-텍소노미 지침서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유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 가동을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고준위 처분 시설에 조속한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담겼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은 방패장 부지 선정 후 37년 내 확보입니다. 올해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2060년에야 처분장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2031년 정도면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달하거든요. 임시 저장 시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상태여서 이게 근본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저준위 방패장 문제로도 국가적 홍역을 치렀던 만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장기적인 세부 계획과 실행 계획을 담은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눈이 오면 도로에 뿌려지는 제설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수명이나 환경에 안 좋아서 그 양을 조절해야 되는데 정작 얼마나 뿌려야 적정한지 그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찻길이 염전처럼 새하얗습니다. 건널목 앞 점자블록 틈에도 제설제가 꽉 차서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눈예보가 내려지면서 서울 전역에 뿌려진 제설제만 모두 2,200여 톤. 출근길이 등판으로 변하지 않도록 서울시도 지침대로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간선도로도 뿌리고요. 이면도로 그다음에 골목길 그런 게 다 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린 제설제 과연 괜찮을까? 차 하부가 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식이 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많이 온 다음 주행 뒤에는 하부 세차 꼭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부분도 있고 불편함도. 염화칼슘은 철의 부식 속도를 높여 차량 하부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제설제를 많이 살포할수록 도로 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무를 비롯한 생태계에는 더 위협적입니다. 염화칼슘 제설제 때문에 서울시 가로수 6%가 시들어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따르는 도로 제설 요령은 제설제를 최소 얼마큼 뿌려야 효과가 있다고만 권고할 뿐 상한선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으로 눈을 녹이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나무들이 그 수분을 땅으로부터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아니면은 염의 성분이 좀 적은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것을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설제를 조금씩 수시로 뿌리려면 너무 품이 많이 들고 친환경 제설제는 비싸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우리 몸속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해로운 것도 있지만 이로운 미생물도 있습니다. 건강한 환자의 분변에서 유익한 미생물을 추출해 만들어내는 장내 미생물 치료제, 이른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수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생물의 90%는 장에 존재하는데 소화뿐 아니라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인체 기능에 관여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악화해 유익한 미생물이 죽고 유해균이 득세하면 특정 질병을 일으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이 과도하게 증식해 설사와 장염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바이오 기업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으로부터 유익한 미생물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 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균을 환자에 투입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디피실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Prebiotics is the first company to produce a standardized biologic product that may be helpful to treat recurrent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which can develop after taking antibiotics. RBX 2660 clinical product is a ready-to-use liquid microbial suspension for enema delivery.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인데 바이오 제약업계는 장내 미생물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대장암 동물 실험을 최근 마치고 올해 초 인체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장암에서 항암 효능을 보이는 균주이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균주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했고 실제로 면역 세포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검증된 균주입니다. 또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은 장내 미생물을 활용해 건선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건강기능식품에 활용됐던 장내 미생물이 질병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상용화되면서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오후 1시를 넘긴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입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찬바람에 온몸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약 영하 2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하셔서 체온을 끌어올려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아침 중부와 경북 지방으로 한파특보가 더 확대됐고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춘천, 청주 0도, 대구 4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주 중반부터 누그러지겠고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건조특보는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확대됐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